또 아시겠지만 현재 7명의 추천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 몫은 한 분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냐면 당초에 공수처법은 위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추천한 공수처장 예비 후보 중에 한 분은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현행 법에서는 마지막으로 2명의 공수처장 후보가 선정이 안 될 그럴 가능성도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일단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는 여당과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야당 사이의 의견 차가 컸기 때문인데요. 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우 세한대 교수, 장성우 건국대 지식교육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공수처 추천이 굉장히 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10명의 후보가 있으면 이 중에 2명의 후보를 추천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 2명을 뽑기 위해서 어제 긴 회의를 했지만 역시나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선정에 불발을 했고요. 일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배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핵심 쟁점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핵심 쟁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이제 10시간 넘는 회의가 끝났고 네. 말씀하신 대로 2명의 후보자를 선정을 해야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을 지명을 하면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열어서 공수처장이 탄생하는데 네네. 아예 이제 후보 검증 작업도 못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공수처장 후보자가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에는 여야 모두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검증과 관련해서는 자료 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라면은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재산이라든지 병역이라든지 가족 문제. 특히 이제 대부분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과연 변호사 시절에 정당한 수임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또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이제 7월 15일 날 법정 시한이니까 넉 달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방점에 찍혀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송곳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맞붙었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총 10명으로 지금 됐지 않습니까? 당초에 11명인데 1명이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사퇴했죠. 그러면 이제 2명을 선정을 하려면은 최소한 10명에서 뭐 서너 명이라도 압축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압축이 되지 못하고 10명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후보자 압축도 안 되고 검증 작업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쟁점이 없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수처라는 것이 검찰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이것이 애초에 만들 때부터 상당히 갑론을박을 많이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라는 것,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은 공정하고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후보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영구주의가 팽배하고 있고 또 변호사 출신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사건을 맡든 수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사적 인연을 끊고 정말 객관적이고 강력한 검찰보다 훨씬 더 강한 특히 공수처라는 것은 공직 수사 비리처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후보 선정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태생부터 여야 5당이 합의는 했지만 이때 당시에 보수 여당인 지금 국민의힘은 여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져 있지만 지금 2명을 추천위원을 이제 하는 그런 조항이 있고 여기에서 또 거부를 하면 후보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를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태생부터 잘못된 것이 지금에 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당에서는 야당의 비토권 그리고 야당은 또 거부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지금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근본적인
그런 어떤 그 원리는 다 수긍을 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일단 어제 결론을 결국 내지를 못해서 추천위가 이제 18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제 다시 소집을 해서 2명을 추리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일단 어제는 보면은 공수처장에 꼭 필요한 자질 그리고 부적당한 자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앞으로 돌아올 다음 주 수요일에는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후보자를 압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부분에 있어서 덕목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은 여야 내지는 이제 추천위원들 7명이 대충 의견이 수렴이 됐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크게 4가지인데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 이제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굉장히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에는 모두 의견이 일치가 됐고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직무 통솔력. 그리고 3번째로는 도덕성. 그리고 4번째로는 수사 실무 능력. 그리고 여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국민의 눈높이 이 부분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압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압축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네. 얘기냐면 전체 7명 중에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은 최종 후보로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 심판을 제청해 놓은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조건을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조건이란 건 뭐냐면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라. 또는 이제 북한의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라. 그래야지 우리도 이걸 할 수 있다. 계속하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현재 7명의 추천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 몫은 한 분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냐면 당초에 공수처법은 위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추천한 공수처장 예비 후보 중에 한 분은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현행 법에서는 마지막으로 2명의 공수처장 후보가 선정이 안 될 그럴 가능성도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난항에 난항을 거듭한다면 또 궁금해지는 게 연내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인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수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법사위 법안 소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점도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카드를 다시 좀 꺼냈습니다. 연내 출범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뿐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토권을 계속 여당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들을 놓고서도 서로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후보들은 서로 비토를 하고 있고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선을 본다면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3분 중에서 1명을 2분을 추천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것 또한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이 2명이지 않습니까? 이 2분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후보 선정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이제 또 뭐 특별감찰관 카드를 지금 4년 동안 임명을 하지 않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이 2가지를 지금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이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사실은 이것을 왜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이 공수처 야당이 반대했던 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려고 하느냐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야당의 비토권 이런 것들을 명분을 삼아서 앞으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야 온도차가 느껴지는 게 또 집회를 두고도 여야 온도차가 느껴졌는데 오늘 민중대회를 비롯해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이를 위반하면 엄정 조치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집회조차도 내로남불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불필요하게
여야가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방역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전 국민이 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뭐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8.15 보수 세력의 집회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것이 못 됐고, 지금 이제 민노총에서 15,000명 정도의 집회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뭐 편법 집회죠. 그러니까 1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건데, 이런 집회는 잘못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집회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그래서 좀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여권에서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변곡점에 와 있는 게, 갑자기 최근에 지금 1단계인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은 이 방역 강도가 결국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노총에서도 이 집회를 자제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논쟁을 삼을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집회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의 모습을 좀 보시면 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당 의원과 이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또 청와대 국감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어제 또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다시 나오는 건데, 네네. 특히 이제 오늘 집회와 연관을 해서 야당에서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태극기나 촛불, 그리고 지금 민노총이라는 단체는 거의 집권 여당과 좀 이렇게 지지 세력이 상당히 겹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왜 지난번 우리 보수 단체 집회는 강력하게 광화문 전체를 버스로 이렇게 막으면서 이렇게 제지를 했는데, 이번 집회는 뭐 그렇게 그것을 약간은 좀 완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하면서 지난번에 살인자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만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군들은 서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TV를 통해서 나오는 저런 장면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은 다 정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효과 또한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서히 재보궐선거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훨씬 더 진영 논리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전 국민이 비서실장의 입을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살인자, 이런 어떤 자극적인 말 이런 것들은 쓰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또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를 기록해서 좀 파장의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 공개된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여기서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3위를 기록했거든요. 1위와 3위 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24%하고 21%하면 2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또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요. 근데 보니까는 이런 차이가 나온 것이 조사 기법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가 난 24%. 그건 이제 한길 리서치에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대상자를 압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범여권 상위 3명, 그리고 범야권 상위 3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심상정, 그리고 보수 야권에서는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그리고 윤석열, 이렇게 6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공교롭게도 야권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는 누군가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야권의 표가 윤석열 현 검찰총장에게 집결되는 결집 현상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24%라는 1위를 차지했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갤럽 여론조사에는 11%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갤럽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자유응답형 방식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가?
라는 질문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11%로 3위가 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인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 비슷한 시기에 4건의 조사가 있었거든요. 다 약간씩 달라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또 다른 게 질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뭐 ARS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직접 면접 조사로 하느냐, 아니면은 뭐 무선 전화로 하느냐, 아니면 유선 전화 비율이 높느냐, 이런 게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보수의 지지를 많이 받고, 그리고 또 60대 이상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네. 유선 전화를 하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승세이면 틀림이 없다. 네. 갤럽 여론조사만 봐도 9월, 10월에는 3%였는데 11%로 한 뭐 3배 이상 올랐으니까 상승세이면 틀림이 없고, 그리고 4가지를 평균을 내보니까 어떻게 나왔나 하면은 상당히 궁금하시죠. 네. 4개 평균을 내보니까 1, 2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낙연 대표 20, 그리고 이재명 지사 20,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16. 제가 볼 때는 평균 대략 이 정도가 가장 정확한 근사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다르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상승세임은 틀림없다. 윤 총장.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여야 입장도 좀 복잡하지 않을까. 민주당도 좀 복잡할 것 같고, 국민의힘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소식인 것 같거든요.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여러 세력이 연합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야권 후보 단일화, 이 과정을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거쳐서 마지막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되고, 그것은 DJP 공동정권을 만든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여당 민주당 정권은 지방정권뿐만 아니고 중앙정부 의회까지 다 장악한 상당히 막강한 어떤 세력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항상 이 단일 후보, 어떻게 보면은 통합 과정을 거치는 것은 힘이 약한 쪽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이런 와중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뭐 24%에서 1위, 또 11%에서 3위, 이렇게 한 것은 본인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도 하지 않고, 출마하겠다는 뜻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는 또 국민의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것이고, 야권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호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권이 대선 후보를 정할 때 국민의힘 단독으로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세력으로 봐서는 보수 단일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임기가 끝나면 본인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보수 후보의 어떤 합종연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갈 것이고, 결국은 지금 이런 지지율이라면 마지막 보수 후보 단일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는 뭐 검찰 역할만 하고 총장 역할만 했는데 정치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지금 이런 유의미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나중에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당히 파워 있고 힘이 실리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야권의 잠재력 있는 후보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교수님이 저하고 좀 진단이 너무 달라서 제가 좀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 꼭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로 갈지는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열려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겠네요. 당장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호재라고 그랬는데 호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우리 사람이 아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당장 호재가 아닌 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으면서 국민의힘 소속의 이른바 대권 주자들이 완전히 난쟁이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재 상승세인데, 앞으로 이 상승세가 탄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들은 더 미약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 반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좋아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충돌하면서 파열음을 만드니까 그 부분은 좋아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권의 모든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부분에서는 또 위기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수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수가 존재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번 대선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단일 주자로 갈 수가 있는가 하면 또 정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또 그리고 본인이 제3정당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변동과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여야의 셈법이 다 다르고 한편에서는 좋아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싫어하는 네.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뭐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측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유력 주자가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가 있기 때문에 안 될 걸 알면서 거기 가는 바보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은 민주당과 상대되는 곳. 그렇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국민의힘 후보로 간다는 게 아니고 야권의 후보로서 나설 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후보가 점점 없다고 쪼그러진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자체를 해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후보가 없고 유력 제1야당의 유력 주자가 없으면 그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 정당으로서 가치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라는 이런 지지율 이것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상당히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쇄신해서 새로운 정당 대권 후보를 내세우던가 아니면 야권 단일 후보 안철수 전 의원을 포함한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해서 재창당 과정을 거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